북한 국내외 소식을 입체적으로 조망해보는 배나보도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성주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이 9월 3일 제6차 핵실험을 감행한 데 이어 9월 15일 오전 6시 57분 탄도미사일 IRBM을 발사했습니다. 약 3,700km를 비행을 했고요. 일본 홋카이도를 완전히 지나쳐서 태평양상에 떨어졌습니다. 발사지는 평양 순안 비행장입니다. 유엔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9월 3일 날 평양 시간으로 12시죠. 낮 12시 이제 북한의 제6차 핵실험을 했고, 그 이후에 유엔이 2375호 이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이제 만들어냈고요. 사실은 저희가 좀 살펴볼 것이 있는 것이 이 결의안의 내용이 무엇이냐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임가공을 이제 수출을 전면 금하겠다. 두 번째는 북한으로 들어가는 정제유 양을 대폭 삭감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북한 노동자의 신규 고용을 금지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네 번째는 해산 선박 검색을 강화하겠다라고 이렇게 주된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고요. 사실 저희가 임가공을 저희가 먼저 살펴보면은 이것은 북한의 그 수출 품목의 2위를 차지하는 가장 많은 품목인데, 사실은 북한 전체 수출의 25.8%, 약 7억 3천만 달러를 매해 그 의류 가공업을 통해 가지고 중국으로부터 벌어들이거든요. 사실은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은, 이걸 통해서 북한 정권이 좀 민생이 많이 타격을 받겠다. 왜냐하면은 북한의 그 봉제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가가 관장을 하는 것도 있지만, 북한의 그 7.1 조치 이후에 나온 경제 조치들에 의해서 지방 기업소들이, 특히 그 피복 공장이라든지 이런 공장들이 중국에 있는 기업소와 직접 다이렉트로 연결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것을 수출을 중단을 한다 했을 때는 북한 정권의 타격은 아마 세금 정도겠죠. 세금 정도가 이제 타격이 갈 거고, 결국 가장 많은 타격을 받을 것은 지역에 있는 피복 공장들, 기업소들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결의안대로라면 중국인이 투자해서 북한 내부에서 운영하는 네네. 공장도 이제 수출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예. 북중 국경지대에 있는 북한 근로자들이 중국으로 와서 일하고 노임을 받아가는 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의안에 따라서는 그렇게 모든 것이 안 되는데, 사실은 이 결의안의 또 내용에 보면은 90일간의 유예 기간을 줬어요. 그러면 저는 아마 북한하고 중국 사이에서 이런 기업소들이 90일간의 유예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 이 제재를 피해갈까? 북한이 항상 그렇게 해왔듯이 그것을 아마 만들어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제재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강력하고 아주 정말 북한을 옥죄는 그런 심각한 제재라고, 그런 아주 강력한 제재라고 보지만, 저는 결국은 이것 또한 북한하고 중국이 아주 긴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밀수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 북한하고 중국이 교류를 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렇기 허점이 있다라는 그렇죠. 얘기네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이것은 좀 더 철저하게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북한에 들어가는 정제유죠. 정제유를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원래 450만 배럴이 들어갔었는데, 이 정제유 양을 대폭 삭감을 해가지고 북한의 정제유가 200만 배럴만 들어가게 됐고요. 근데 여기서 그 국제사회가 이끌어내지 못한 그 결론이 무엇이냐면은, 원유가 400만 배럴이 들어가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손을 못 댔어요. 그러니까 원유라는 것은 중국에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북한의 봉화 화학 공장으로 들어가거든요. 직접 보내는. 그렇죠. 근데 저희가 또 여기에 이제 약간 구멍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실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에 얼마만큼의 석유를 보내고 얼마만큼의 원유를 보냈느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중국이나 러시아 당국에 물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중국이 600만 배럴을 보내고 그 러시아가 400만 배럴을 보내고, 국제사회가 물어보니까 중국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 100만 배럴밖에 안 보냈다. 러시아도 우리 50만 배럴만 보냈다. 사실은 거기에 유엔의 그 감독관이, 유엔 제재부의 감독관이 가서 확인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충분히 구멍의 소지가 있다. 그리고 또 제가 여기서 우려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정제유는 이제 저희가 바로 차에다 이렇게 넣는 거거든요. 근데 정제유를 줄이고 원유량을 대신 중국이 만약 늘린다 했을 때, 봉화화학 공장을 통해 가지고 원유가 가공돼 가지고 정제유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 정제유에 대한 소유는 정말 국가가 관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북한에서 이제 정제유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국가에 의존적인
그런 행태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결국은 북한 권력 중심부에 그러니까 그 자동차가 있고 뭐 기름이 필요한 그런 기업소들 같은 경우는 충성을 해가지고 기름을 받아야 되니까 오히려 북한 정권에 더 충성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민간 부분을 더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아니죠. 민간 부분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의 정제 이유는 중국에서 이제 민간 기업소들이 가져오기 때문에 네. 기업소의 자율권이 있었거든요. 근데 원유를 통해서 원유를 통해서 북한에 있는 모든 원유를 통해 가지고 정제유가 만들어지고 그 정제유에 대한 소유권은 국가가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모든 기름의 권한을 국가가 갖고 있다 그러면은 결국은 기업소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그런 지방 단체들이 결국은 정제유를 정부로부터 받기 위해서 정부에 아마 충성을 더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이러한 제재가 더 북한 그 김정은 정권의 충성을 유도하고 더 그 내부 결속을 더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그런 요소가 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당초 원안에는 훨씬 더 그 북한으로 가는 정제유 원유를 통제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로 약화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로 약화가 됐고 사실은 뭐 지금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북한이 아주 중국하고 러시아에게 왜냐면 이들이 국제 그 뭐 유엔 결의안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 되게 뭐 북한 입장에서는 이들이 아주 나쁜 행동을 했다고 이렇게 뭐 국제사회가 이야기를 하고 중국과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에 많이 화가 났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저는 그건 좀 우리 바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요. 결국 유엔 결의안이 통과되기 전에 북한을 위해 열심히 싸워준 나라는 중국하고 러시아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좀 뭐 서로 이렇게 갈등이 있어 보이지만 저는 아마 그 안에는 아직도 끈끈한 정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저희가 보면은 그 북한 노동자 신규 고용 금지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만약 북한에서 그 노동자를 그러니까 중국에서 노동자를 고용을 하고 싶으면은 그 노동자 수를 대북제재위원회 건별로 이제 사전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그 대북 제재를 하는 그 제재위에서는 허가를 안 해주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북한의 노동자가 중국에 나가는 것이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노동자로서 그 북한이 벌어들이는 1년에 한 2억 달러 정도의 이제 수입이 끊긴다고 저는 보고요. 근데 이것 또한 그 좀 구멍이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이 중국 기업, 작은 기업소 단위, 중국의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북한의 지방 기업소들, 지방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뭐 계약을 해 가지고 뭐 노동자를 이제 받는다 했을 때는 이들이 그 대북 제재 결의를 이제 집행을 하는 그 위원회에 보고를 안 하면은 또한 이것 또한 또 구멍이 있다. 그리고 결국은 중국도 지금 뭐 중국에 가장 많이 생산되는 것이 의류인데 북한 같은 경우는 아주 손재간이 좋아가지고 옷을 만드는 사람들이 중국에 많이 그 수출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은 중국 경제 그리고 중국의 그런 옷을 만드는 공장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기 때문에 이들 또한 자기들의 그런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결국은 제재를 피해서 이들을 고용할 수 있는 다른 그 방법을 모색하지 않을까. 우회적이거나 불법적인 그렇죠. 길을 알아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해상 선박 검색을 강화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은 좀 많이 약화됐어요. 오히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공해상을 지나가는 그 배가 북한의 선박으로 이제 판명이 되고 거기에 위험 그런 물자가 위험 그런 물건들이 실렸다 그러면은 어느 그 나라건 상관없이 그 해역에 있는 그 해역을 지키는 그런 그 뭐 해경이라든지 경찰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그 배를 불시에 검문할 수 있게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배를 발견됐다 그러면 이 해경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우선 배의 그 소유지를 파악을 하고 예를 들어서 북한이 아니라 이 소유지가 말레이시아로 돼 있다 그러면 말레이시아 당국에 먼저 보고를 해요. 우리가 이 배를 수색을 할 수 있느냐. 그럼 말레이시아 당국이 그렇게 해라. 허락을 해줘야 이제 이거를 수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배를 그냥 어디까지 데려오냐면요. 그러니까 그냥 그 공해상에서 뭐 잡았다 그러면 이 배를 우회를 해가지고 어느 한 부둣가까지 이제 데려와서 거기서 이제 또 그 뭐 수색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을 때는 저는 어떤 우려를 하냐면은 만약 불시에 이런 배를 검색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사실은 북한은 또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지 국제사회 제재를 타개하기 위해서 그리고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불법적인 행동, 예를 들어서 생화학 무기라든지 북한의 무기라든지 그리고 심지어 그 뭐 핵무기를 소형화를 했다 그러면 이런 핵무기 소형화된 이런 무기까지
국제 테러리스트라든지 이런 불법 조직에 그런 판매를 할 수 있다라고 만약 판매를 해가지고 하나라도 이 핵무기 소형화가 된 핵무기가 하나라도 그 국제 그 테러리스트 손에 들어간다 그럼 이것은 정말 완전 이제 다른 차원의 이건 다른 차원에서 세계적인 재앙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좀 해상 선박 검색 이것을 임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국제사회가 정말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종합적으로 이번에 그 2375호의 그 대북제재 결의안,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만장일치로 채택이 됐습니다. 채택된 이 결의안이 저는 절반의 성공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왜냐하면은 원유를 그러니까 정제유는 차단을 했지만 원유량은 차단을 못했고, 그리고 아직도 여러 가지 허점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절반의 성공이라고 보고, 결국은 이제 유엔이 이것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더 강력한 제재 수단을 지금 다시 만들어내고 결의를 통해서 통과를 시켜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허점을 메우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9월 15일 오전 6시 57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유엔이 9월 16일 4시에 긴급 안보리 회의를 소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아마 제가 봤을 때 유엔도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조금씩 그러니까 사거리를 늘려가면서 지금 살라미 전술을 지금 펴고 있거든요. 여기에 맞게 유엔도 그런 전략으로 지금 북한에 지금 접근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조금 늘리면 거기에 대한 더 강력한 압박, 그리고 좀 더 늘리면 결국은 북한이 여기서 이 상태에서 무력 도발을 멈춘다 그러면 이 제재에서 멈추겠죠. 근데 이 무력 도발을 안 멈추고 계속 무력 시위를 계속 한다 그러면 결국은 아마 중국도 러시아도 손을 들고 원유를 차단하지 않을까. 그럼 결국 북한의 선택은 완전 고립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국제사에서 보면은 북한과 지금 교류를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멕시코라든지 그리고 쿠웨이트라든지 이런 데 북한의 그 대사관이 대사들 다 추방하고 있는데 북한 국적을 가진 그 대사들 직원들을 다 지금 추방하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북한이 여기서 이 도발을 멈추지 않는다 그러면은 종국에는 정말 국제적으로 완전 고립 상태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는 이러한 고립 상태를 북한이 예측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이번 미사일은 평양 순안 비행장에서 발사가 됐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10번째 발사입니다. 발사 비용은 한 기당 약 3천만 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와는 상관없이 끝장을 보겠다라고 언명하면서 추가 발사를 예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의 반발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함경북도 회령과 무산은 핵실험한 곳에서 직선거리로 약 1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점심 식사 중 지진의 징후를 느꼈고 낡은 가옥들이 붕괴했으며 거울이 떨어지는 등의 충격이 있었다. 그래서 북주민 사이에서는 김정은이 진정한 인민의 지도자라면 백성들을 먼저 대피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 미국의 폭격이 아니라 우리 폭탄에 먼저 맞아 죽겠다라는 얘기가 떠돌고 있다. 사실 이러한 루머가 확산이 돼서 회령까지 간 거거든요. 그전에는 그 풍계리 일대, 길주 일대 사람들의 그런 반응이 뭐였냐면은 원인도 모르는 귀신병이 계속 도는 거예요. 이게 방사능 그렇죠. 그러니까 귀신병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하 핵실험은 대기를 오염도 안 시키고 다른 것도 오염 안 시킨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하지만 수질 오염은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북한 같은 경우는 상수도 시설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이제 받아서 먹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만탑살이라는 그 높은 산에서 핵실험을 해가지고 그 핵실험의 영향이 수질을 오염시켰다. 그래서 그 물을 풍계리 길주군 풍계리에 사는 사람들이 이 물을 마셨다 해서 마셨을 때는 오염으로 인한 다양한 병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병을 앓는 사람들이 병원에 가봐도 의사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처방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주위에 지금 퍼진 그 병의 이름이 뭐냐면 귀신병이다.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귀신병이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퍼져 있고, 결국은 북한 정부의 그 핵개발 모순이 뭐냐면은 결국은 북한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미국의 침략과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핵무기를 만든다. 우리의 인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핵무기를 만든다 하는데 결국은 핵실험을 함으로써 북한의 인민들을 죽이고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사실은 북한의 그 핵실험은 북한의 인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기 정권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실제로 중국의 길림성, 려뇽성 등에서는 방사능 수치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네네네. 대기 중에 방사능 수치가. 근데 북한 내부에서는 훨씬 더 이 그렇죠.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네요. 중국에서 그 방사능 수치가 이제 올라갔다는 것은 사실은 만탑산에서 폭발을 하고 중국 국경에 백두산도가 높은 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걸 넘어서 이제 대기권에 오염이 됐다는 것은 사실은 풍계리, 길쭉은 풍계리 이런데 그 지역들의 그 오염 상태는 상당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예. 만탑산에 정치범들을 투입했다는 미확인 보도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내부 소식통을 통해서 들어본 결과로는 이번에 그 핵실험이 9월 3일 날 핵실험은 아주 파괴력이 강했기 때문에 만탑산의 그 중턱이 안에 내려앉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핵실험장의 그런 복구를 위해서 화성 16호 관리소가 있어요. 이 관리소는 정치범, 제1급 정치범들만 이제 관리를 하는 그 정치범 수용소인데 여기에 들어가면은 살아서 못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수들을 핵실험 붕괴된 그 핵실험장을 이제 복구하는데 아무런 장비도 없이 투입을 했다라고 그러한 그 내부적인 또 그 보도도 있습니다. 엄청난 인권 유린이군요. 그렇죠. 엄청난 인권 유린이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예전 2차 세계대전 때 그 히틀러가 그 유대인들을 그 생학 무기를 개발을 하면서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북한도 사실은 21세기 히틀러다. 21세기에 정말 히틀러와 같은 그런 만행을 지금 저지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전후에서 쌀값, 휘발유값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신의주 해산 지역의 8월 말 쌀 1kg의 가격은 북한 화폐 기준 5,800원이었고요. 9월 5일은 6,000원이었습니다. 네. 옥수수는 1,900원에서 2,700원으로 좀 많이 올랐습니다만 네네. 곡물값은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양 기준의 휘발유 값은 8월 초에 15,100원 1kg 가격입니다. 9월 초에는 18,000원, 핵실험 직후인 9월 7일에는 23,000원으로 급등했습니다. 평양에서 오토바이가 자취를 감췄고 택시 등 자동차도 절반 이상 운항 중단 상태다. 이상 데일리 NK의 보도였습니다. 사실 이런 현상들은 저는 일시적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현재로서는 지금 정제유를 줄인다. 그리고 네. 식량에 이런 들어오는 그런 길목을 국제사회가 차단을 했다기 때문에 그런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이 이제 커져서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결국은 저희가 7월 달에 그 북한이 그 사들인 옥수수량이 상당하거든요. 작년 대비해서 288배로 제가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미리 북한의 계획대로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쏘면서 그 전에 미리 식량도 사들였고 그리고 100만 배럴의 또 그 정제유도 지금 사들였거든요. 근데 아직 식량하고 이 정제유를 풀지를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중에 있는 모든 그 식량이라든지 정제유가 다 이제 소진될 때 그때 이제 김정은 같은 경우는 식량을 풀고 정제유를 풀면서 애민적인 지도자 그리고 이런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베푸는 지도자 아마 네. 이 이미지 메이킹을 하기 위해서 지금 북한이 준비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비축된 분량이 있을 것이다. 결국은 아마 이러한 그 소문 때문에 지금 네. 일시적인 현상이 일어났고 결국은 이러한 현상들이 좀 시간이 지나면서 좀 안정기에 들어가지 안정적으로 좀 해결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유엔의 제재 움직임과 관련해서 눈에 띄게 북한과 중국 사이의 무역량이 줄어들었다라는 네네. 보도가 있습니다. 9월 15일자 홍콩 경제일보의 보도인데요. 랴오닝성의 요녕성이죠. 랴오닝성 단둥 경제축구의 수출입이 사실상 중단됐으며 유령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다. 중국 상인들이 북한에 대한 불신감을 공공연하게 표하는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거 같은 경우도 저는 일시적이라고 보는 것이 우리가 북한 하면은 북한하고 중국이 무역한다 그러면 보통 단동을 많이 가거든요. 가장 큰 그 무역을 그렇죠. 하고 있는 그 길목이기 때문에. 근데 북한은 단동뿐만 아니라 회령에도 그리고 라진 선봉에도 이런 그러니까 북중간에 물건이 오가는 다리가 있어요. 저희가 그것 또한 저희가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단동에는 이렇게 아주 한산하게 이렇게 해놓고 결국 여기로 갈 물동량을 라진 선봉을 통해 가지고 북한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거는 국제사회 제재가 효과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이러한 그 국제사회 강력한 제재를 한다. 그리고 앞으로 더 강력한 제재를 할 거다라는 그런 소문들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좀 더 이거는 네. 지켜봐야 될 문제다라고 봅니다. 핵심을 짚자면은 북중 국경지대의 모든 무역 거점들을
전부 다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고요. 네, 저는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네네. 이것은 일시적인 그 자세 낮추기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얘기로군요. 네. 알겠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의 관계도 심상치 않습니다. 만경봉호, 그러니까 북송선으로 운영되던 배가 3개월 동안 북한의 나진과 블라디보스톡을 주 1회 정기 운행을 했는데요. 부두 임대료 2천만 원이 지불이 되지 않아 8월 말로 러시아 당국이 운행을 금지시켰습니다. 사실 만경보호가 이제 북한에서 러시아로 가는 것은 사실 러시아도 그걸 통해서 이익이 날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북한 또한 만경보호가 다니면서 러시아에서 오는 여행객들, 관광객들을 유치를 할 수 있다라고 아마 계산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와 북한의 계산이 이익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이걸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만경보호를 이용하는 사람들 승객이 10명 정도라고 이렇게 그 큰 배에 10명만 타고 이제 다닌다고 하는 거고요. 당초에는 매회 100명 이상의 승객이 그렇죠. 이용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예측이 빗나간 거죠. 네. 그리고 또 러시아 같은 경우는 만경보호가 들어옴으로 그게 정박을 하면 정박료를 그 북한에서 지불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럼으로써 그 러시아의 이제 이익이 러시아 그 지역의 이익이 창출이 된다고 예상을 했는데, 결국은 북한에서 지금 정박료도 수수료도 지금 안 내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그러한 그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익도 안 나는 이 사업을 굳이 해야 되느냐 네. 했을 때 아마 러시아가 뭐 계산했을 때 이거는 손해다. 그래서 지금 중단을 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노선은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첫 번째 정기 노선이었고요. 네네. 북한의 총영사관이 9월 15일 러시아 연해주 주정부에게 이 노선의 운행을 재개해달라는 지원 호소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은 만경보호를 이제 하기 전에 북한의 그 러시아에 가 있는 영사관의 영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대대적인 그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하면서 북한을 알리기에 이제 힘을 썼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뭐 원비어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네. 영사들이 이야기했던 것이 북한은 아주 안전한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와서 여행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 이용객 수가 없고 네. 그리고 뭐 부두료도 못 내고 해서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만경보호는 제1동포 북송에 이용이 됐던 바로 그 배인데, 아주 상징적인 배죠. 네. 그리고 이름 또한 만경봉이라는 것은 그 만경대, 김일성에 태어난 그 만경대를 이제 좀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북한에서 만경봉호 하면은 아주 최고로 이제 가장 시설이 좋은 배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지금 그 운항 또한 중단됐을 때는 아주 북한에서 지금 아주 뭐랄까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외자를 이제 벌려고 했는데 외자도 지금 못 벌게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만 루블 2천만 원의 부두 임대료 미납, 이 정도 금액에도 휘청휘청하는 정도일까요? 아마 2천만 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 중앙정부가 2천만 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부두료는 러시아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이 이것을 네. 충성자금으로 아마 내게끔 아마 그렇게 했는데, 대사관에서 아마 워낙 대사관에서 돈이 없으니까 대사관들도 이제 자기들이 뭐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런 활동들도 못 하고 있고 돈도 못 벌게 돼가지고 아마 부두료가 지금 미납이 된 것으로 네. 보고 그거 미납이 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경제성이 없는 노선이라는 것은 확인된 거죠. 네. 예. 화물량도 생각했던 것의 약 10% 정도밖에는 안 됐다는 보도였습니다. 뭐 사실 화물량이 많으려면은 뭐 북한에서 생산되는 그런 생산물도 많아야 되고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그런 원자재도 많아야 되는데, 사실 북한의 그런 여력상, 그리고 북한의 지역에 있는 기업소들의 그런 여력상 충분히 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그 노선들이 북한에서 좀 경제가 좀 어느 정도 올라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활발하게 활성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네, 이 노선의 중단은 유엔의 경제 제재가 뭔가 효과가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만, 유엔의 경제 제재가 생각보다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네네. 보도도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9월 15일자 블룸버그 통신인데요. 북한의 비밀병기는 경제 성장이다라는 제목 하에 2016년 북한의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은 약 3.9%다. 지난 17년 사이에 최고점을 찍었다는 겁니다. 대북 제재는 북한 경제가 현재 사회주의 악몽을 겪고 있다는 전제하에 접근하는 방식이나, 실질적인 경제 성장이 이렇게 되고 있다면
경제 제재가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북한의 경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이제 내부의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에 한 404개가 되는 그 공식 장마당을 통해서 장마당 경제가 아주 지금 활성화가 돼 있다. 그리고 북한의 경제가 지금 장마당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의 그 정부도 장마당 장세라는 그 명목으로 세금을 지금 걷어들이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지금 정부가 유지되고 있고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는 그럼 장마당에서 어떤 물건을 파냐가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중국제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건 뭐냐면은 결국은 중국을 통해서 다양한 물건들을 들여와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뭐 이익을 남기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북한의 경제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볼 수 있는 것은 그럼 만약 중국에서 북한 정말 마음 먹고 북한에 들어가는 모든 물자를 끊어버린다, 차단을 해버린다 했을 때는 사실은 북한의 장마당 경제도 아마 희청할 가능성이 크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제사회가 더 좀 강력한 제재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의 좀 이러한 제재에 확실하게 동참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2011년 경제개혁 이후에 공장 부분의 사유화 그리고 개인 사업의 허용, 네네. 가족농 등의 도입이 합법적으로 진행이 됐다고 네네. 하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2002년 7.1 조치부터 북한의 경제 조치가 많이 이제 뭐 경제 그런 뭐 규칙들이 많이 완화가 되고 그리고 뭐 좀 많이 자본주의화되고 가장 저희가 눈에 띄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게 자율채산제라고 해가지고 기업에게 독립성을 줬어요. 네. 그래서 기업에게 너희가 만들고 싶은 물건을 만들어라. 그리고 만들어서 수출을 하던 국내 시장에 팔던 해서 이익의 몇 %를 세금으로 올려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나머지 마진을 많이 남기면 남길수록 사실은 기업의 이익이 창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또 고용도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월급도 더 많이 주는 거고. 실제로는 고용과 해고 등의 인사권도 부여했다는 그렇죠. 네,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기업이 독립적으로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예전에는 국가의 지시를 통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지시를 통해 가지고 계획경제라는 그런 명목 하에서 모든 물건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정말 자본주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기들의 물건을 생산하고 돈이 안 되면 또 안 만들고 다른 물건을 만들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의 이익을 지금 창출하다 보니까 사실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국제사회가 계속 봉쇄를 하고 뭐 중국하고의 그런 무역이 안 되고 하다 보면은 사실은 기업들도 국가의 불만을 제기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은 평양 시내에는 현재 노점상이라든가 슈퍼마켓, 네네. 또 개인이 운영하는 가게 등 그전에는 볼 수 없었던 시설들이 다수 목격이 되고 있으며 벤츠라든가 BMW 같은 고급 차량도 운행하는 것이 목격이 됐다고 합니다. GDP,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의 절반 정도는 민간 부분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뭐 사실은 저는 이것은 아주 정확하게 분석한 것이라 보고요. 그리고 얼마 전이 아니라 북한이 계속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 가장 많이 공들였던 것이 여명거리라든지 그런 건설 사업이었거든요. 근데 여명거리 같은 것을 이제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그 돈을 그 돈주들이,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제 시장을 통해 가지고 부를 축적한 이런 사람들이 충성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상당히 많이 이제 북한 정부에 이제 뇌물을 고인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얻는 것은 무엇이냐 했을 때 이렇게 함으로써 북한 조선노동당에 가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조선노동당에 가입을 한다는 거는 정치적 권력을 갖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한에서는 평양에 아무나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충성 자금을 준 사람들에게 평양 시민권을 부여를 하거든요. 그리고 선물로 집도 한 채를 주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정치적인 그 권력도 갖고 경제적인 권력을 바탕으로 정치적 권력 플러스 그리고 사회적 권력, 평양에 산다는 사회적 권력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아마 지금 북한의 그런 경제 메커니즘을 이제 경제를 움직이는 그런 그 구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현재 북한의 임금 인상폭이 가파른 상황이고요. 1인당 GDP는 아프리카의 르완다 수준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르완다라고 하면은 그 아프리카에서 그 새마을 운동을
제대로 펼치는 나라로 유명합니다만. 그렇죠. 뭐 르완다에서 예전에 르완다 대표단이 한국에 와가지고 네. 그 저희 한국의 새마을 운동에 그거를 아마 제가 알기로는 뭐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배우고 갔다라는 그런 소문도 있고 근데 모르겠어요. 사실은 북한의 그 뭐 지금 GDP는 뭐 3.9%로 저희가 측정이 가능하지만 워낙 북한 사회 내부에도 빈부격차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 뭐라 GNP라 그러죠. 개인의 그런 뭐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할까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 수치를 정확하게 낼 수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비교가 불가능하다. 네. 예. 해외의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의 경제학자 중에는 김정은이 권위주의적 국가주도 경제성장 모델을 채택한 것이 아니냐. 쉽게 말하면 박정희 등소평 모델을 연구하고 채택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뭐 박정희의 그 식의 그 뭐 발전 계획 그리고 등소평 식의 발전 계획 그러면 결국은 북한이 이것을 잘 관리를 못했을 때는 결국은 한국처럼 민주화가 되는 거고 중국처럼 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북한도 이것을 완전히 채택을 해가지고 자기 권력을 계속 잡는다 했을 때는 아마 상당한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네. 경제 성장의 필연적인 결과로 민주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 소득이 3,000불 이상을 넘어간다. 그러면은 민주화가 된다라고 정치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왜 꼭 3,000불이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아무도 또 대답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경험적인 지식을 통해 가지고 3,000불 이상을 넘어가는 나라들은 다 민주화로 넘어가더라라는 그런 통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북한의 경제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반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김일성 때 뭐 이렇게 잘 살 때는 그럼 왜 민주화가 안 됐느냐 했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아무리 북한이 잘 살았다고 해도 그때 그 GDP가 뭐 그때 그게 3,000불이 안 넘은 걸로 저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북한의 경제 성장 생각보다 꾸준하게 잘 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면 부정적인 쪽에서 본 뉴스도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9월 15일 미국의 CNBC가 UN 식량농업기구 FAO의 분석을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4월, 6월 가뭄 피해가 심각해서 흉작의 가능성이 커졌다. 1인당 영양 섭취량은 1일 번고량인 2,000칼로리에 훨씬 못 미치는 1,640칼로리 정도 하루에 해당하는 겁니다. 로 이미 내려앉았고 가축의 20% 정도가 이미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분석이 저는 맞다고 보는 것이 올해 북한에 정말 뭐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그런 가뭄을 그런 경험을 했다라고 북한 조선중앙방송에 이야기를 했고 사실 그게 사실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북한에서 식량 생산량이 상당히 적을 것으로 보고요. 우리가 좀 이렇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북한을 볼 때 북한의 정권하고 북한의 국민들은 좀 분리를 해서 봐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 북한 국가에는 정말 정권에는 정말 강력한 제재를 가하지만 정말 국제사회가 이러한 영양 부족으로 굶어 죽어가고 있는 북한 사람들에게는 좀 뭐 국제적인 뭐 원조라든지 국제적인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동시에 같이 피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문제는 북한이 분배의 투명성 그러니까 분배 과정을 감독하겠다는 세계 식량기구의 제안도 일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식량을 이렇게 지원을 할 때 그러니까 북한은 왜냐면은 국제사회에 자기들의 그런 아주 치부라든지 모순을 보여주기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조건을 내걸어야죠. 우리가 정말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 뭐 부녀자라든지 그리고 산모라든지 아이들에게 이런 영양식을 제공을 하겠다. 대신 우리가 거기에 상주하면서 각 지역들에게 우리가 직접 이렇게 공급을 하겠다, 배급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전제를 깔고 그리고 이렇게 또 우리가 동시에 지원을 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정은의 우상화가 북한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조짐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수소폭탄을 북한에서 이제 성공을 했다라고 했고 그에 따른 국제사회가 지금 제재를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이가 9월 9일 날에 섬분교 등의 오지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을 만났어요. 북한에서는 선생님들을 교원이라 그러거든요. 선생님들을 만나가지고
했던, 그러니까 선생님 만나서 사진도 찍고 뭐 연애도 베풀고 했는데 저는 크게 두 가지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의도는 이러한 사진들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러한 국제사회의 그런 압박들이 북한 사회에 영향이 없다라는 그런 의연한 태도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또 아까 우리가 뭐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수소폭탄 실험으로 인해서 발생한 그 흉흉한 소문들을 일축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사진을 찍었고, 그리고 결국적으로는 애민적인 지도자다라는 그런 이미지 메이킹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진을 찍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의도는 사실은 북한에서 선생님, 학교 선생님이라 그러면 이분들은 세뇌 교육의 선봉장들이에요. 그리고 왜 그러면 굳이 오지 선마을 선생님들을 평양으로 불렀느냐 했을 때는 이미 대도시의 선생님들은 자본주의물로 쩔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우상화 교육을 해도 이 선생님들이 선생님들한테 먹혀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북한 사회 같은 경우는 많이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섬 마을이라든지 오지에는 자본주의의 물, 그리고 외부의 그런 정보들이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생들을 데려다가 아주 집중적으로 유일사상 체계를 공부를 시키고 아주 우상화된 교육을 시킨 다음에 이 선생님들을 다시 그 지역으로 보내는 거죠. 보내가지고 그 지역에서 정말 우상화 작업이 정말 현실적으로 잘 되고 정말 잘 돼 있는 그런 모습들을 북한 사회가 또 대대적으로 조명을 해가지고 이것을 정부에 확산시키기 위한 그런 전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제1교포들을 상대로도 김정은이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11일 날 평양을 방문한 제1교포 여성 대표단에게 연애를 베풀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또 아까 교원들 만나서 사진 찍는 것 마찬가지로 김정은 우상화를 위한 작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사실 김정은이 이렇게 제1교포들한테 연애를 베푼 것은 생모 고용희, 우리가 또 고용희라고 하죠. 그런 생모에 대한 그런 출신을 미화를 하기 위한 것 아니냐,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 왜냐면은 김일성, 김정일 저희가 우상화를 보면은 김일성한테는 이제 김일성의 아버지가 아주 김영직이 훌륭한 사람이었고, 강반석이라는 또 어머니가 있었는데 아주 훌륭한 어머니였고, 그리고 김정일한테는 김일성이라는 또 훌륭한 아버지가 있다, 이렇게 북한에서 또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김정숙이라는 또 훌륭한 어머니가 있다라고 홍보를 하고, 근데 김정은한테는 김정일이라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머니는 누구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 북한 주민들이 잘 모르고 그렇죠. 있다면서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서 이러한 연애, 그리고 제1교포 이러한 방송에 노출을 시키는 이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 서서히 이제 김정은의 어머니를 이제 등장시키기 위한, 왜냐면은 북한 사회는 유교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그 자식이 정말 훌륭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그 부모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충분히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김정일은 보여줄 수 있지만 김정은의 어머니 고용희는 보여줄 수가 아직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제1교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사들을 통해서 앞으로도 이런 행사를 많이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이러한 행사들을 통해서 충분히 고용희에 대한 그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그리고 이제 김정은은 이렇게 훌륭한 그런 제1교포 그런 여성의 아들이다. 그리고 정말 제1교포였고 일제시대 때 일본에 끌려가서 정말 힘들었고 다시 조국의 품으로 돌아와서 조국의 번영과 안정을 위해서 헌신한 이런 어머니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아마 강조하기 위해서 서서히 이런 작업의 속도를 내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과적으로 김정은 및 고용희의 우상화를 위한 밑그림 그리기다, 사전 작업이다, 이런 그렇게 얘기네요. 보시면 됩니다. 예. 네. 북한에 최근 들어 예술 공연이 부쩍 늘어났다는 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것 또한 사실은 그러니까 북한에서 보면은 이런 우상화 작업을 계속 강조를 하고 체제 결속을 하는 것은 지금 북한 내부적으로도 국제사회 그런 제재를 지금 타개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고 있고요. 얼마 전에 보면은 이틀 전에 이제 북한에서 북한의 예술단들이 뜬금없이 강원도 원산으로 갔어요. 강원도 원산에 가가지고 여기서 대대적인 공연을 한 거예요. 원산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원산
주민들이 모여서 그 공면을 관람을 하고 했는데 그 의도는 무엇이냐면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들어와서 김정은이가 가장 이제 많이 이야기했던 것이 강원도 정신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그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강원도 정신은 무엇이냐면은 국제사회의 이제 압력과 봉쇄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에 있는 그 공장의 기업소 사람들이 자력갱생의 힘을 가지고 이런 대북 제재를 타개를 하기 위해서 생산량도 높이고 아주 혁신적인 그런 공을 세웠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강원도 정신으로 이제 우리가 지정을 하고 이 정신이 북한 전 지역으로 확산이 돼야 된다라는 그러한 그 김정은의 교시도 있었어요. 김정은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사실은 그 뭐 김정일 때는 이런 타개하기 위해서 뭐 선군 정신 뭐 이런 다양한 그런 뭐 정신들이 많이 뭐 선군 사상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뭐 결국 저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강원도 정신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북한의 체제의 그 생태를 보면은 상과 벌이 철저한 그런 그 정치 시스템인데 예를 들어서 정권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을 하는 사람이거나 지역이거나 뭐 그런 마을이다 그러면은 그 마을을 대대적으로 상을 줘요. 이것 또한 하나의 상의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러한 북한의 그런 공은 뭐 그 예술단 이런 사람들이 내려가서 공연을 하는 것은 김정은이 내려가서 한번 이렇게 연회를 베풀어줘라, 한번 공연을 해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서는 사실은 움직이기가 힘들거든요. 그것도 이제 강원도라는 그런 아주 산도 많은 그런 지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여주는 것은 어떠한 도시든 국가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일을 열심히 하면은 국가로부터 상이 온다. 대신 아마 그런 상이 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정말 이런 봉쇄 속에서 다양한 혁신을 일으키는 그런 도시들은 언제든지 이러한 예술단이 찾아가서 공연을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북한 주민들한테 던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국제사회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으니까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자, 힘을 내자. 그러면은 국가로부터 이러한 선물들이 내려온다. 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러한 것이 얼마나 먹힐까? 뭐 강원도라든지 원산이라든지 국경에서 비교적 먼 지역에는 이러한 것들이 먹힐지는 몰라도 해산이라든지 회령이라든지 중국하고 국경을 맞대고 외부 문물 교류가 있는 곳은 맞대고 있는 지역에서는 아마 보러 안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것보다 훨씬 재밌는 게 이제 그렇죠. 이 아래 동네 남한에 있는 이제 뭐 걸그룹 그리고 싸이의 말춤이라든지 이런 게 훨씬 더 인기가 있는데 굳이 거기에 나가가지고 뭐 김정은 찬양하는 그 노래를 듣기가 상당히 아마 고달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범 케이스로 강원도에서 이렇게 아주 연회를, 콘서트를 열고 그리고 섬마을 선생님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연회를 베풀고 이러한 것들을 일종의 하나의 지금 시범 케이스로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잘 되면은 전국적으로 확산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북한의 계획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원산이라고 하면 김정은이 어린 시절을 보낸 도시로도 유명합니다. 원산은 김정은이 어렸을 때 이제 원산에 있는 특각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원산이 김정은의 제2의 고향이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네, 그건 북한 주민들이 다 알고 있나요? 아니요. 원산 저는 다 알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냥 북한에서 선전하고 또 우리 한국의 정보 당국이 그리고 한국의 북한에 있는 또 이런 정보통을 통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흘러나온 그런 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정은이 낙도교사를 만나고 제1동포 연회를 베풀고 예술 공연을 조직하고 김정은 우상화에 이제 본격적으로 돌입을 한 건데 네네. 지금 이 시점에서 갑자기 우상화 이 작업이 강화되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대대적으로 이제 그 경제 봉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상화 작업을 통해서 김정은 주류의 북한 전 인민을 뭉치게 하려는 첫 번째 의도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의도는 사실은 우상화 작업을 하면 할수록 저희가 또 거꾸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이 그만큼 김정은에 대한 충성도가 많이 떨어져 있구나를 보여주는 이제 반증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표면적인 현상과 밑으로 흘러가는 실제 흐름 사이에 괴리가 있는 거죠. 예. 이것도 우리가 좀 주목을 그렇죠. 해봐야 돼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양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평양이라고 하면 북한 주민 가운데는 이제 상층부 주민일 텐데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와 관계없이 북한 평양 주민들의 삶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인다고 합니다. 평양 려명거리 방금 전에
이성주 씨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요리 축전장이라는 곳이 새로 문을 열어서 성황리에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조선 요리협회가 운영하는 곳인데요. 3층 건물 전체를 쓰고 있고 우리로 치면 백화점의 그 푸드코트 푸드코트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직접 요리사가 조리를 해준다고 하네요. 뭐 사실은 이런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은 북한은 그런 것 같으니까 북한을 이해할 때는 크게 평양하고 평양 이외의 지역을 이제 저희가 볼 필요가 있는데 당연히 평양 이외의 지역에서는 이런 것을 상상하기가 어렵고요. 평양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평양만이라도 국제사회의 흐름에 쫓아가자 라는 그러한 일환으로 아마 이런 것이 생긴 것 같고 그리고 또 평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상당히 올라왔다라고 저희가 또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음식점을 잘 해놔도 밖에 나와서 사 먹는 사람이 없으면 망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충분히 3층짜리 그 푸드코트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그리고 평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라고 저희가 분석할 수 있습니다. 없어서 못 파는 정도라고 보도가 나왔는데요. 메뉴를 보면 뭐 평양냉면, 두부밥 같은 이른바 전통 음식도 있습니다만 다갈 남새마리밥, 다갈은 이제 계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갈 남새 마리밥은 남새라는 게 북한말로 이제 한국말로 채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계란, 채소, 마리밥. 그러니까 계란하고 채소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밥이다라는 뜻이니까 막 제가 봤을 때 저희 뭐 해석을 한다 그러면은 뭐 김밥인데. 김밥은 또 따로 있더군요. 또 있네. 그러니까 북한에서 뭐 김밥 형식의 뭐 그런 밥을 하나 만들지 않았나. 그렇게 마리밥이라는 건 말아서 이렇게 먹는 밥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그 저희가 인조고기 밥이라고 했을 때 그 인조고기도 저희가 말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조고기 뭐 그 안에 이제 뭐 다갈하고 뭐 계란하고 채소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쌓아가지고 먹는 그런 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중국식 양꼬치도 있고요. 닭가슴살 빵가루 튀기. 우리는 튀김이라고 쓰는데 튀기로. 튀기라고 하는데 뭐 양고기 구이, 뭐 닭가슴살 한다는 것은 사실 이것은 저희 한국에서 생각할 때도 우리가 양꼬치를 먹고 뭐 그런 걸 먹고 한다는 것은 뭐 중류층 사람들이 주로 즐겨 먹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북한에서 이런 걸 먹는다는 것은 그만큼 생활 수준이 많이 올라왔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또 뭐 닭가슴살이라든지 양고기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직접 양을 길러서 만드는 것도 있지만 또 많은 양은 중국에서 들어오지 않나 저는 그렇게 또 봅니다. 평양 대학생 및 젊은층한테 이 그 려명거리 요리 축전장이 인기인데 햄버거가 또 가장 인기 있는 메뉴 가운데 하나랍니다. 뭐 햄버거도 뭐 햄버거는 사실은 뭐 지금 생긴 게 아니라 좀 뭐 한 몇 년 전부터 평양에서 생겼었고요. 그리고 뭐 콜라도 뭐 평양에 있고요. 그리고 햄버거 같은 경우는 쉽게 또 대학생들이 먹을 수 있는 그리고 뭐 공부하다가도 또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주 뭐랄까요 북한에서는 잘 접하지 못하는 빵 있고 그 안에 고기가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살고 있는 뭐랄까요 지금 우리 흔히 뭐 장마당 세대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친구들한테는 아주 뭐랄까 인기 있는 그런 메뉴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런 형태의 새로운 서비스가 북한에 지금 확산되고 있다는 거네요. 사실은 서비스가 들어간다는 것은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북한에 물건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러니까 물건 그 하나 표면적으로는 물건 예를 들어서 뭐 콜라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렇게 콜라 마심으로써 콜라잖아요. 근데 콜라를 자주 마시다 보면 이면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 우리나라는 이런 걸 못 만들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오리지널은 어떨까? 왜 다른 음식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뭐 음식을 접했는데 그 음식을 보면서도 그럼 왜 우리나라는 이런 걸 못 만들지 하면서 생각의 확장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제 이런 음식들이 들어가고 서비스가 들어가고 서비스도 되게 막 뭐 한국식으로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아마 그렇게 아마 바뀌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런 서비스 문화 또한 갖고 있는 그런 자본주의 문화. 왜냐면은 사실은 자본주의 문화에서는 서비스가 안 좋으면 사람들이 식당에 안 가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러한 문화들도 같이 들어간다. 결국은 이렇게 뭐 음식점이 생기고 햄버거를 먹고 뭐 다양한 이런 음식들을 먹는 것이 결국은 이제 북한의 시장을 확산시키고 그런 물건들을 통해서 외국 문화가 많이 들어가고 결국은 북한이 우려하는 그런 변화의 길을 조금씩 밑으로부터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평양 려명거리 요리 축전장 기사는 일본에서 발행되는 조선신보가 평양발로 보도한 소식이었습니다.
9월 14일자 통일신문에 김형수 북방연구원 상임이사가 기고한 글인데요. 북한에서 현재 구강위생이 한류 물결을 따라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네. 평양 중상류층은 입가심약, 이게 이제 가글이겠죠. 예. 치실, 그리고 이발짬 칫솔, 치간 칫솔,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널리 쓰이고 있고, 과거엔 또 껌 씹는 게 불손하다고 평가를 받았다면 최근에는 젊은 층들이 구강위생 차원에서 껌을 많이 씹는다고 합니다. 사실은 뭐 김정은도 이제 뭐 젊은 층이고, 그리고 지금 세대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청결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또 TV를 보면은 그 김정은한테 아주 나이가 드신 분들이 입을 가리고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릎 꿇고.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김정은이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늙은이들 좀 이빨 좀 제대로 닦으라고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입에서 너무 냄새가 난다. 그런 말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입을 가리고 이야기하는데, 아마 그런 말들이,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한마디 어떤 말을 한다 그러면 그게 중앙당에만 퍼지는 것이 아니라 중앙당에서 다시 하부 기관으로 내려오고 그 하부 기관을 또 내려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청결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뭐 문화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좀 북한에 확산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저는 결국은 이것 또한 평양에서의 이야기다. 왜냐면은 지방 사람들은 칫솔 치약이 없어가지고 이빨을 못 닦는 사람들도 사실은 좀 있어요. 그래서 치약이 없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소금이라든지 심지어 비누에다가 이렇게 해서 닦다 보니까 닦아지나요? 거품만 나는 거죠. 거품 나니까 사람들은 거품이 나니까 닦아진다 이렇게 하고 약간 플라시보 효과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비누로 닦으면 이게 알칼리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잇몸이 많이 괴열 현상, 그러니까 뭐 곪고 막 고름 생기고 이런 현상들, 오히려 충치가 더 심각해지고 그런 현상들도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북한 전 지역의 문제가 전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은 아니고요. 평양에서만 지금 일어나고 있고, 지방에서는 아직도 이제 그런 칫솔 치약이 많이 부족해서 이빨도 제대로 못 닦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탈북민들이 하나원에서 가장 충격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하루에 3번 이를 닦는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치석이라는 말 자체를 처음 들어봤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탈북민들이 오면 가장 이제 심각한 그런 가장 많은 질병들이 특히 심장병하고, 왜냐면은 중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오는 과정에 공안들한테 너무 이렇게 뭐 숨어 살고 되게 항상 긴장하다 보니까 심장병이 가장 많고, 그 두 번째로 또 많은 것이 그러니까 구강병. 그러니까 치아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충치라든지 이런 병이 많고, 그리고 북한에서 온 탈북민들의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은 거의 어금니가 많이 없어요. 앞니만 몇 대가 있고 다 거의 어금니가 없거든요. 그 이유는 북한에서 하도 이런 치아 관리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없고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치아가 많이 썩어서 이제 많이 뺐습니다. 북한에서는 치료라는 개념보다 치통이 오면 뽑아버리는 게 최선의 치료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치과가 워낙, 북한에도 치과가 있는데 치과가 뭐 제대로 이제 한국처럼 그렇게 뭐 현대화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떠냐면, 북한의 의학은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북한에서는 예방의학이 더 많이 발전돼 있어요. 왜냐면은 만약 약이 없다 보니까 아프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손도 잘 씻고 예방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기억나는 것은 그 북한에서 이제 그 충치가 걸리고 여기가 잇몸이 곪잖아요. 그러면 병원에 가는 것보다는 그 민간요법이라고 해가지고 고슴도치 털을 구해요. 그래서 그걸로 여기를 곪은 데를 찍어요. 고름을 직접 빼낸다고요? 네. 그러다 보면은 심각하게 이제 잇몸이 이렇게 뭐 개변 현상이 생기고 심각하게 곪았을 때는 찍어도 찍으면 그러니까 이게 고름 같은 것이 나오지만 찍어가지고 고름이 나오면 계속 그게 더 썩어가지고 이빨도 완전히 빠질 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듣다 보니까 좀 답답하네요. 그렇죠. 참.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인데요. 유튜브가 우리 민족끼리의 유튜브를 삭제했습니다. 조선중앙TV의 유튜브도 삭제를 했습니다. 일단 삭제를 했다가 다시 매치는 재개가 되는 것 같더니 현재는 다시 삭제가 된 상태인데요. 북한 연구자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북한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북한에서 이제 올리는 그런 영상들, 유튜브를 통해서 올리는 그런 영상들이고, 그거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봄으로써 사회를 역추적을 하는
그런 기법으로서 그 영상들을 보는데 구글이 이제 유튜브가 이것을 막았다. 그럼 사실은 이분들이 북한을 연구할 수 있는 창구가 많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창구가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북한에 대한 연구에 대한 그 질이 떨어지겠죠. 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저희가 구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 그 지금 국제사회가 북한을 지금 그 제재를 가하는 그런 상황에서 북한의 그런 선전 매체들을 구글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용하게끔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국제 제재에 좀 위반된다라고 이렇게 하면 그리고 좀 껄끄럽다라고 아마 구글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아마 조치를 그 구글 회사 차원에서 지금 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근데 사실은 만약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중국에 유쿠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중국판 구글이죠. 네. 근데 중국판 유튜브예요. 근데 유튜브 그 중국판 유쿠를 통해 가지고서는 북한이 어떠한 자료도 다 올리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아마 그 북한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유쿠로 많이 접속을 해가지고 그런 북한의 정보를 본다 그러면 사실은 구글이 이제 고객을 잃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유쿠를 통해 가지고 뭐 올라온 영상들을 다시 뭐 자신들이 연구하는 그런 웹사이트에 뭐 이제 게재를 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거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예. 유튜브보다는 파괴력이 크지 않겠지만, 그렇죠. 예. 네, 북한의 선전선동 전략은 여전히 유효할 것이다. 예, 유효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또 학자들도 그렇게 우회해 가지고 접속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연구가 훨씬 더 힘들어진 거네요. 그렇죠. 좀 까다로워진 거죠. 네, 알겠습니다. 조금 다른 문제이기는 하지만 북한 방송의 저작권을 우리가 지불하고 있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는데요. 남북경제문화협력단, 약칭 경문협이라는 단체가 2005년 8월에 창설이 됐습니다. 현재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고 있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초대 이사장이었는데요. 북한의 저작권을 대한민국 매체로부터 대신 받아주는 업체라고 네네.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것도 참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우리가 어떠한 매체에 그런 그 영상을 쓰면 저작권을 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북한이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의 그 영상을 쓰고 우리한테 저작권을 주느냐 했을 때는 안 주거든요. 네, 북한은 대한민국에게 지불 의무가 있는데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있죠. 그렇기 네. 때문에 저희 또한 이게 지불할 의무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네. 저희가 뭐 논의의 가치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 경문협은 2000년대 중반에 북한 작가의 문학작품 저작권료 약 7억 5,900만 원 정도를 네네. 한국 출판사로부터 받아서 네.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돈을 받아가지고 만약 받는다 그러면은 네. 이것을 북한에 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통일을 준비하는데 드는 통일 비용으로서 이 단체가 이 자금을 모아놓는 네.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현재는 2009년 5.24 대북제재 조치 이후로는 북한에 돈을 보내지 않고 있고요. 법원에 공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KBS라든가 종편이라든가 기타 언론사로부터 징수한 저작권료가 지난 13년간 약 22억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네네네. 하고요. 이것은 통일 자금으로 쓰는 것이 나중에 통일을 준비해서 통일 자금을 쓰는 것이 맞다. 북한에 주는 것보다는 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전문가 중에 한 분은 북한이 우리 거를 갖다 쓰는 것과 서로 상계 처리한 뒤에 네네. 나머지 부분을 지급하는 것은 뭐 별로 네네. 이의가 없지만 네네네. 지금은 상당히 일방적인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뭐 북한이 예를 들어서 뭐 남한의 그런 뉴스라든지 남한의 그런 사진들을 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저작권료를 당연히 이제 해당 뭐 KBS는 KBS, MBC는 MBC에 이제 줘야 되고 그리고 만약 KBS나 MBC나 뭐 이런 방송들이 뭐 이것을 북한의 저작물을 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뭐 저작료는 그때 이제 맞교환을 하는 게 맞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종편이나 공중파를 통해서 봤던 그 북한의 그 핵실험 이후에 조선중앙방송의 네네. 뭐 선언 네네. 또 발표 네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유료였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만약 저작권을 이제 받았다 그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도 슬기로운 해결책이 뭔가를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국내외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조망해보는 배나 보도.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북한의 가축 20% 정도가 문제가 생겼고 근데 엉뚱하게도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세계 북한 연구자들이 지금 반발하고 있어요. 그나마 북한의 속내를 역추적할 수 있는 그렇죠.
법적으로 주는 건 저도 네.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법적으로 주는 게 맞는데 이제 서로 이제 상계를 하는 거를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 상계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 북한이 갖다 쓰는 거 우리한테 안 내거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다음에 6번째가 이제 생활 뉴스로.